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리역 단지 재건축 2차 주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 이진성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외빈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리역 7단지 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설명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핸드폰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은 저희들이 오늘 이 체육관을 2시간 정도 대관을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리역 단지 재건축 2차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 식수는 앞에 보이시는 그 프레젠테이션에 띄어놨으니까 보시고요. 먼저 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백문호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리역 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백문호입니다. 날도 궂은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김동규 도의원님, 한명훈 시의원님, 한갑수 시의원님, 최창규 시의원님, 그리고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오고 계시는 양문석 국회의원 비서관이신 최건성님께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있게 만들어주신, 노력해주신 우리 주성 CMC, 그리고 도시건축 도원, 그리고 히림, 사마, H1 건축사 사무소, 삼창 감정평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리역 단지의 사업성의 우수함이 점차 많이 알려졌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조금씩 여기는 재건축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비록 건축비 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리역 단지는 우수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아마도 성공적인 재건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모두들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도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노력, 애정, 관심을 모아 사리역 단지가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참석해 주신 외빈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구를 둔 김동규 경기도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도의원입니다. 날씨가 궂은데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동의 도의원이기도 하지만 이 사이동 요진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우 아파트에서 제가 10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요진 아파트에서 7년 정도 살고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사이동에서만 35년을 살고 있습니다. 총각으로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즉
고향에서 사는 시간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여기서 살고 있으니 이제 저는 뭐 사이동 사람이다라고 밖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고, 그때 장가 가가지고 난 애들이 벌써 우리 첫째가 30살이 됐습니다. 예. 그만큼 세월도 많이 흘렀고 동네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선거를 이 지역에서 5번을 했습니다. 제 선거를 시의원 선거 4번 그리고 도의원 선거 1번 해가지고 5번을 했는데 5번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당선이 되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일 것이냐, 지역의 가치는 또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교육, 환경, 교통, 많은 공공시설 유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가 맨날 저라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옆 동네는 참 집값이 많이 올라오는데 왜 우리는 안 올랐지?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그런 주민들의 열망을 주민들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위원장님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제가 내세웠던 게 이 재건축이 돼야 된다.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관에서 먼저 나서기보다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즉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뽑아준 선출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고 또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꼼꼼히 기억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입주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시 의회에서 3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지역의 지역구를 둔 한명훈 시의원님, 최창규 시의원님, 이 2분은 더불어민주당이시고요. 그리고 한갑수 시의원님은 국민의힘입니다. 3분의 시의원님을 함께 모셔가지고 같이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명훈 시의원입니다. 어떻게 비 피해는 없으십니까? 예, 다행히 우리 안산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비하면 조금 비가 좀 피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축 주민 설명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동규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그 방향대로 우리 안산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이제 물론 아파트가 30년이 지나서 아마 안산시에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오니까요, 28년도 그다음에 29년도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튼 설명회에서 좋은 결과들이 돌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도시건설에서 이제 월드는 이제 곧 한 내후년이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감자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여러 단지가 공동을 합동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슈는 제일 클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전철역 옆에 우리 시유지 도로죠. 도로를 갖다가 만약에 덮는 데든 같은 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안산시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제일 큰 역전을 끼고 있는 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요 앞에 계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를 뚫고 안 뚫고의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지의 단합입니다. 단지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감자골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성사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서게 되면은 서로 자기 단지 고집만 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세 시의원님들은 항상 내려놓고 저희가 같이 모든 걸 하고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에 선거인데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저희 동네 세시라 있습니다. 함영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전반기에도 도시환경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있는데 내년도 선거에 따라서 또 승패가 틀어지겠죠. 하지만 행정이나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호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셨다는 관심은 그만큼 애양심이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셋은 더욱 열심히 할 거이며 여러분들께서는 좀만 내려놓으시고 단합된 조합을 형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규 안산시의원입니다. 네, 저도 3년 전에 사이동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켜 주셔서 이렇게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약으로 저도 역시 사이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너무 거창하지 않냐는 말씀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좋은 주민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 역시도 오늘 잘 듣고 안산 시정에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듣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세 분 시의원님께서 우리 사이동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행사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성 CMC에서 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호정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호정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성 CMC의 이우종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개략적인 개념만 좀 설명을 드려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습득해 가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부분이 우리 7개 단지가 통합이 되면 과연 이 재건축을 잘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몇 가지 절차로 나눠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6월 4일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고 약 3년여의 시간을 우리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그 재건축 진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사항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안전 진단을 거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재건축 단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 이후에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통과되면 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조합 설립 이전까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안전진단, 지금 명칭이 바뀐 재건축 진단이 통상 약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정비구역 지정 업무 시간이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년의 시간이 전체 사업에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의 강남 3구에 약 108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입주죠. 약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빼면 약 12년 정도면 저희는 바로 입주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년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도 발생이 되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만포의 원밸리라고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던 단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원밸리가 안전진단부터 준공까지 약 21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 사항이 있고요. 최근 메이플 자이라고 저희하고 좀 비슷한 7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 단지가 7월 1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약 9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있는 상반되는 케이스가 있는 게 이 정비 사업의 또 특징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조합이 설립이 되면 바로 법인으로 그 조합에서 업무를 행사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이후에 바로 가장 큰 협력 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해서 자금과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받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건축안을 수립을 하고 이후에 관리 처분, 신축되는 건축물과 현재 소유하고 계신 구축과의 관계를 정리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환산을 해드리는 분이 관리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시행된 부분은 아닌데요. 그 신청 병행 규정의 재개발과 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진행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이 작년 9월에 신청이 들어가 있긴 한데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이주,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통상 7개 단지라고 해서 공사 기간이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현행 약 4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 바로 입주, 그리고 입주 후에는 조합의 해상과 청산 종결로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까 6월 4일 법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현행 법과 동일하고요. 신설된 부분이라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정비구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정비구역 입안에 대한 주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분들의 그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서 법이 다시 개정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땐 저희가 향후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전체 소유자분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분들의 7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이 재건축 사업의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시의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유자분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얼마만큼 빠른 동의와 동참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앞서 절차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원밸리와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플 자리의 속도 차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은 주민분들의 단합과 합심, 동의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리역 주변 7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할 때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지, 어떤 부분들이 또 선행해서 해결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 저희들이 7개 단지로 나눠서 별도의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각 단지마다에 대한 도로가 발생되고 그 단지마다의 격차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각 단지에 있는 도로 밑은 막혀 있기 때문에 같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가 없이 되겠죠. 조금 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 7개 단지를 전체를 토목 공사를 해서 지하에 대한 연결 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지하 주차장도 있겠지만 전체 단지의 각 단지마다의 스카이라인이나 건축 구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7개 단지를 전체를 진행했을 때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단지에 대한 동배치 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 장점이 발생이 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소유자분들이 직접 생각하실 때 아파트를 새로 이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동일한 조건에 100세대와 1000세대의 단지가 있으면 어느 단지를 선택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배치와 평행에 대한 수월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건축사분들께서 좀 더 좋은, 좀 더 멋있는 조건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 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현재 각 7개 단지가 약 500여 세대에서 600세대로 구성이 되어 계신데 신축이 되게 되면 약 700에서 800세대 미만의 세대가 되실 거예요. 이랬을 때 각 세대들 그 단지마다의 그 단지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 그 부대복리 시설이죠. 수영장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원단지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대규모의 커뮤니티 중앙 시설이 있고 소규모적으로 각 그 위치별로 좀 조율해서 설계 계획안은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지의 가치는 많이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가 통합이 됨에 따라 단지별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좀 그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을 통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과 각종 회의 그리고 전체적인 총회에서 의견을 받아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거고요. 기존 주거 위치를 꼭 선호한다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면 또 그런 사항에 맞춰서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반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에 대한 각 단지별로 들어오는 모든 그 시설들에 대해서 용도를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설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통합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라도 각 단지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무마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아마 그 사리역에 위치해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녹지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초등학교 주변에 계신 단지들에 대해서도 각기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위치로 이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몇 가지 진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분양 신청을 받을 때도 각 단지별로 별도의 분양 신청을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다 받아서 종전자사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분양에 대한 기준을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수입 지출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종전자산 평가나 비율에 맞춰진 내용에 따라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한 사업구역으로 묶여서 진행은 하되 각 7개 단지를 각각의 독립된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독립 정산제 방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입과 각각의 지출을 별도로 책정해서 독립된 단지처럼 진행을 할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상호 간의 옆 단지의 이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협의 등을 거쳐서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 사업 방식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같은 내용 안에서 진행은 하되 분양 신청 배정을 할 때에 대해서만 큰 틀에 있어서 위치에 대한 조정을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사업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정 주체가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분들이 대부분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모색해서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가장 좀 현재로서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이 분양 신청에 있어서 통합 재건축을 할 때 분양 신청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위치 단지가 커지다 보니까 각각의 위치가 거의 한 800m 정도 위치에서 거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크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이제 설계 계획안을 잡으면서 설계 측에서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잡으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뀌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평형인데 각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격차가 발생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아마 동일한 뭐 30평형이라도 나는 지분이 12평이다. 난 14평이다라는 차이점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인가 고시기가 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대한 그 아파트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감정 평가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이 지분까지 고려된 내용으로 감정 평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지만 별도 재건축을 할 수는 없나? 라는 부분이 또 의구심이 생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업무부터 돌아가야 된다라는 좀 행정적인 그 기간 그리고 그동안 사용 그 업체나 비용이 발생된 거에 대한 매몰에 대한 기준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려돼서 적어드리긴 했는데 대형 단지가 나 따로 조그만 그 뭐 그렇다고 아예 소형 단지는 아니세요. 각 단지별로 진행하는 것보다 손해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는 아마 저희 감정평가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거랑 큰 대형 할인마트 가서 대규모로 그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거에 가격 차이 우리 소유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사비에 있어서 공사 단가에 대한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시공사분들이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단지일수록 이러한 그 비용들이나 그 발생되는 용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서 그 대형 단지에 있어서 사업성이 조금 더 우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 재건축으로 갔을 때에 가장 우려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평형대가 각 지분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를 수립할 때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를 삼겠지만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고 한 방법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에 따라서도 굉장히 재량권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큰 틀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분양에 대한 배정 방법, 위치 등에 대해선 관리처분 계획 안에서 재량을 할 수 있도록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재건축 단지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사례들을 적용을 해서 여러 조합원님들께 그 좀 원하시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이 통합 재건축의 가장 좀 저희 단지와 비슷한 사례가
여기 이제 신반포 사직으로 는 단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세대 수는 저희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약 7개 통합 재건축으로 해서 진행되는 단지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입주를 해서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 사업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2016년도에 조합 설립된 후에 2016년 조합 설립된 후에 2017년에 그 시공자 선정과 관리 처분 인가까지 맞춰서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고요. 소초 3호 1차라는 곳은 현재 이제 청산까지 다 마무리가 돼 있는 현장인데 여기는 여러 개의 단지는 아니고 1개 단지입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강남 대로 쪽에 그 단지가 아예 양쪽으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로 현재로도 구분이 돼 있는 단지인데 이 부분을 전체 조합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그 분양 신청 내용과 사업을 진행했었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반포 사지구 또한 그 7개 통합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정비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2차선 도로인데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해서 사업이 건축물이 완성이 돼 있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압구정 특별구역 3구역이 있는데요. 이 단지는 아직은 그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단지는 아닙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정비 계획이 수립돼 있는 현장이고요. 현재 16개의 그 통합 재건 단지들로 이루어진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님들의 선호하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상이한데 특히 이제 한강변 쪽으로 있는 위치를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요청 사항들과 정관에 반영돼 있는 사항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현재 사업 계획안이 수립되고 있다라는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전체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자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님들의 단합입니다. 이 단합된 힘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업 진행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인허가청에서 얼마만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만 약 9년 정도가 걸려서 진행돼 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꼭 주민분들이 합심을 다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현장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저희 단지는 아마 안양시 또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협조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조합 소유자분들께서 얼마만큼 하시냐에 따라 이 사업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소유자분들의 동의율이 조합 설립의 동의율을 넘어서게 되면 별도의 조합 설립 동의에 대한 동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어느 사업지보다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만 좀 생각하고 가실게.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성의 이우종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정비구역 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도시건축도원의 이준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도시건축도원의 이준열 대표입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제도에 되어 있는 이제 관련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설명드린 다음에 가이드라인 부분, 우리가 이제 실제 정비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업성을 보장하는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동 1334번지 일대 7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요 대상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감골공원이 이렇게 서측으로 이렇게 위호되게 감싸 안아 있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35만 7,900제곱미터. 여기 이제 도로하고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리역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지금 대상지 내부에 이제 사곡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사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공시설은 이제 2개소고 도로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7개 단지가 이제 하나의 그 비슷한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이제 과거에는 이 지역이 사실 그 상당히 이 지역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재는 이제 노후된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재건축을 이제 실시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계획적으로 좀 또 체계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하면 과거의 명성이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제 고품격 주거단지, 명품 단지를 그 목표로 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동수는 약 108동으로 지금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층수는 최고 층수가 24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 초에는 비도시 지역들은 뭐 저기 준도시 지역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20층 이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미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23종 주거 지역은 약 24층 그 내외까지 해서 고층 아파트로 들어왔던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약 150%, 평균 1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보면 상당히 저 위치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1km 반경 내에 한 6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고 학군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그 가치가 높은 단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그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한 절차를 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비 업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크게 그 재건축 사업은 한 6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위 계획인 정비 기본 계획, 우리가 주거 정비 기본 계획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주거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지정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단계는 이제 요 구역 지정된 이후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계획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비 계획은 사실 그 오래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이제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는 전체 구역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꼭 필요한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땅에 대한 이제 토지용 계획,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계획인데 이제 층수, 그다음에 뭐 세대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 결격을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이제 정비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건축 설계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이 앞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 계획은 그러면 어느 정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비 계획안을 이제 주민 동의에서 작성이 되면 입안을 이제 안산시에 하게 됩니다. 약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의 한 뭐 3분의 2 정도 넉넉하게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부서 협의하고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되면 정식 그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 안산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한 30일 정도. 그다음에 여기 완료가 되면 이제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기에는 관련 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또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그다음에 주변하고의 관계, 그다음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 건축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 마련이 됐을 때 심의해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은 한 7개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을 간략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7개 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도로이고 행정복지센터,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학교가 이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도로는 구유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의 약 87% 전체 구역이 이제 하나의 구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은 31만 3천 제곱미터,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한 8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건축물 동수는 이제 108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스포츠 센터가 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학교 요 부분은 이제 사실 30년이 안 된 양호한 건축물이고 대부분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재건축 시기가 이미 이제 도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이제 여기가 선경 아파트, 요진, 상록수 현대 1차, 그다음에 상록수 현대 2차, 그다음에 이건 예누림 아파트, 신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록수 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용적률은 이제 148%에서부터 150%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데가 신우 아파트가 151%, 그다음에 이제 요진 아파트가 현재 15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고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아파트이고 우리가 평형대가 또 큰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사용 승인일은 이제 1993년부터 한 95년 정도 요 사이에 이제 사용 승인이 완료돼서 준공이 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정체성 이런 정서가 거의 이제 비슷한 하나의 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초등학교가 이제 가운데 있는데 학교는 사실 이제 근린 주구 단위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의 어떤 시설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추후에 건축 배치라든지 할 때 좀 제약 요인은 되어 있지만 꼭 이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이 부분은 위치를 꼭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교육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7개 단지가 감골 공원에 둘러싸여서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통합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러면 그대로 내둔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 도로가 20m 도로가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도시계 도로는 폐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존치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안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단지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 도로를 만약에 없애서 전체를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단지가 되겠지만 현재는 이제 자기 자리 형태의 도로를 유지하면서 이 단지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단지를 개발을 하려면 그냥 이제 용적률이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 300%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한 3,800세대가 좀 넘는데 한 이제 8,000세대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단지가 되어서 여기에 공원 녹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5% 이상을 공원 녹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획세대 수의 3제곱미터를 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7,000세대를 한다고 그러면 거의 2만 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공원 녹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감골 공원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어딘가에 우리가 훼손을 하지 않더라도 공원 녹지 구역에 넣어서 구역에만 넣어서 공원 녹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 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논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가도로가 본호동 쪽으로 넘어가고 D자 형태의 도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련 계획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2040년 안산 도시 기본계획. 이 안산 도시 기본계획은 이제 그 도시의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고 안산시 도시에 대한 그 지표를 설정하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과 관계된 부분은 세계의 어떤 그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이제 안전 공감 도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의 그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 중심의 어떤 정주 도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단지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어떤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그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제 건축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제 2030 주거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위 계획인데요, 재건축의 상위의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전에 3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안전 진단을 뭐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구역으로 이제 우리가 반영이 대부분 되어 있고, 저쪽 상록수 현대 이창가 여기는 아직 그 시기를 못 타서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 예정구역에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관리 방안이 이제 수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전체적인 그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거정비 기본계획상의 우리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6개 단지는 이제 예정구역으로 이미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2차 상록수 아파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 차이가 있어서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병행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면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그대로 존치해서 3종 주거 지역을 유지하는 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반시설 공공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 230%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 여러 가지 그 준수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하게 되면 20% 상향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업 실제적인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30% 정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80%가 실제 공공기회를 해서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국계법 시행령상의 주거 지역은 300%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280에서 300% 가는 거에 한 반 정도는 이제 공공임대나 이걸 하게 되면 100%는 우리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으로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안산시 노도시 노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잘 아시죠?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데 부분은 현재 노후도시 특별법에 근거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고 분당 같은 데는 이제 선도직을 지정해서 이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그 안산 도시는 신도시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고잔하고 길게 우리 안산 신도시.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노후도시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중반기 한 2026년 한 6월 정도에는 이 부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정비 계획의 어떤 큰 방침에 근거해서 노후도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에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용적률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용적률을 우리가 만약에 300%까지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150%까지 더 주겠다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우리가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법적 상한치보다 150%를 더 주니까 450%까지 갈 수는 있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임대라든지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야지만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좀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절차를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립하고 있는 정비계획 내용이 보면은 우리가 뭐 정비사업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여기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 정부 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민이 제안에 의해서 선도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에는 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다시 좀 나올 것이고 공공기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 체계도 사실 조금 다시 좀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이제 사례인데요. 노후도시 이제 특별법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이제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접 우리가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 신도시를 보게 되면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당 신도시를 보면 이제 그냥 그 기준 정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230% 시행하지만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10%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약 326% 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공공기여를 한 40% 정도를 또 하게 되면 400%까지 찰 수가 있습니다. 400% 정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 임대라든지 이런 공공기여를 더 하게 되면 50% 이상을 하게 되면 450%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용적률이 높은 게 그 사업성을 꼭 좌우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밀도가 높다고 해서 꼭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단지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밀도를 생각을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다음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이제 성남시는 이제 작년에 요 정비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고 선도지구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개 지구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다 보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민 자체적으로 이미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정비 를 진행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사례를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이드라인 간략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후도시에 대한 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우선은 이제 용적률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단지 내 20m 도를 했을 때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우선 기준은 230% 시작하고 여기에 인센티브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 등을 하게 되면 20% 용적을 더 주면 250% 허용 용적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여 순부담이라 해서 우리 조합원 땅에서 내놓는 부분이 약 8.5%를 하게 되면 28.5%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한 용적률은 78.5%. 여기에 법적 상한까지 가는 부분에 한 10%를 공공임대를 하게 되면 21%를 더 받아서 300% 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단지 통합에 대한 거지만 사실 자기자리 재건축 개념으로 가는 거인데 기반 시설 좀 정리를 해서 도로 부분을 필요하지 않는 도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상으로 매입해서 대지를 가져온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도로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순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한은 한 266%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상한까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두 가지 체계를 아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층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종 주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과거에는 25층 정도 이해로 눌러놨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이 층수 다변화나 경관 문제를 해결하면 층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뭐 35층으로 규제돼 있던 데를 뭐 60층까지도 이제 압구정 사문 같은 경우는 70층까지도 지금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지역도 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이제 35층에서 49층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은 이미 이제 3종 주거 지역이고 기본 계획상에 용도 계획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3종으로 유지하는 걸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간 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감골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공원에 대한 부분을 어디다 배치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시가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쪽 공원 근린공원 쪽의 일부를 구역계에 넣어줘서 거기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러면 대상지 내에 공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식으로 할 때 시랑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상지 내부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오픈 스페이스로 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를 열어줘야 되는 거고 남북 공원을 연결하는 이렇게 통경축 그다음에 사리역에서 이쪽 서측을 바라보는 이 부분 정도의 경관축 이런 부분들은 전제해서 가져가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 접근 부분의 사리역 근처에는 가로 활성화 구간 상업을 배치해서 우리가 상가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민분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SOC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체 간단히 설명드렸고 우선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도로를 유지하면서 토지용 계획을 만약에 작성한다 그러면 공원을 우리가 이제 3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7개 단지 공이 가장 비슷한 범위 내에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합리적인 토지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공원 녹지와 공공시설, 커뮤니티 센터를 배치를 하고 이런 정도의 아마 토지용 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7개 단지 이제 자기 자리 형태의 그 배치 계획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까 그 정비계획에서 정비계획 주성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지구 계획의 가장 핵심은 지하 공간을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도로가 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지하는 팔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공간적 범위 설정이라든지 이제 중복 결정, 입체 결정을 하게 되면 지하는 이제 일부 부분 그 지하를 연결해서 전체 단지가 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유지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도로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우리가 단지를 좀 가급적 통합하는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상한 종종량 278%, 그다음 법적 상한은 약 300%, 그다음에 최고 높이는 약 49층 정도.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선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부 도로 부분은 3m, 그다음에 요쪽 감골로변은 한 5m 정도의 셋백을 해서 이제 공지라든지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순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전체 요 정도로 하게 되면 한 12% 정도의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땅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로 건물을 지어서 대물로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부 도로를 만약에 없애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 매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순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상한 종족을 찾으려면 계산식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국공유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빼야 됩니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합원 땅에서 낼 수 있는 땅이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78%를 찾으려면 8.5% 정도의 이제 획지에서 우리가 공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산출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우선은 뭐 좀 유사하게 좀 잘 돼 있는 단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포 택지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80년대 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32개 단지를 여기를 이제 마스터 플랜에 종합 계획에 의해서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요 아래쪽은 사실 그 저층 5층 주거 단지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그 200%밖에 되지 않는 지역을 지구단위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250%에서 300%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층수를 이제 사실 통경 구간이라든지 이런 사이들은 35층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좀 잘된 그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한 단지입니다. 여기는 부가연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현재 6개 단지로 되어 있고 과거에 이제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6개 단지로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산자락이 있지만 공원은 꼭 필요한 3제곱미터만 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가운데 철도를 상부를 복귀를 해서 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해서 좀 대표적으로 이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제 하긴 단지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좀 우리 지역과 좀 유사한 지역입니다. 지금 상일동 그 빌라 단지인데요. 이렇게 5개 단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단지이고 빌라 단지도 되어 있는데 여기를 원래는 이제 단독으로 가려고 하다가 통합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나와서 이제 통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서울시에 이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핵심은 공원 녹지입니다. 공원 녹지. 공원 부분을 원래는 요 근린공원을 넣어서 공원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는 이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다가 전체적으로 요거를 입체공원을 지정을 하는 걸로 하고 이거를 대지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단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종 주거인데 기존에 100%가 안 되는 용적률을 250% 찾는 걸로 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개념이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원빌리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각기 달리 하는 여기 우성 이제 요 대치동인데요. 우성 1차와 쌍용 단지가 각기 달리 가다가 이게 이제 하나의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우성 아파트로 이거 통합을 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림건축, 사마건축, H1 건축사 사무소에서 더 원시티라는 제목으로 사리역 7개 단지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 H1 건축소 사무소 강현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 많이 오셨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5월 27일인가 그 말경에 한번 이 부탁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워낙 대안지가 크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희림 건축과 사마 건축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 때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인사는 한번 같이 하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림 건축 오시고, 예, 희림 건축의 원경환 수석이고요. 사마 건축의 양희일 사장입니다. 저는 H1 건축 대표 강현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까 밑에서 보니까 저기서 뷰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좀 화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바로 저희가 준비한 사력 7개 단지 통합 재건축 더 원시티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대상지 현황, 통합 재건축, 단지 특화계획, 건축 특화계획, 그리고 설계 컨소시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앞서서 도시계획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개 단지 용적률, 세대수, 준공률 등 비슷한 조건으로 통합 재건축이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용적률 앞서서 150% 내외, 건폐율 17%, 최고층 수 21에서 24층, 동수 수로는 제가 합해 보니까 106에서 1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세대수 3,850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력을 중심으로 또 공원을 서축 공원을 중심으로 저층, 중층, 고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텐트형이라고 합니다. 5층에서 돼 있고 8층에서 15층, 최고층 수 24층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텐트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일 손했었던 이 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뭐 할 때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사력 초역세권 GTS C역 신안산역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제 또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미 작년 1월 달에 그 착공식을 했는데 공사비 증가계로 좀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조속히 착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안산 예정은 2026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지는 바로 사력에 붙어 있고 상록수역과 신안산역은 딱 2km 내에 붙어 있습니다. 숲세권이라고 하죠. 강골농원, 어울림공원, 사동공원 등 저희 단지는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경 1km의 녹지율은 약 40%에 준합니다. 이제 학세권, 시곡중은 안산 동산고 등 안산 명문 학군의 중심지입니다. 주거수로도 높은 선호도와 부동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2km 반경 내에 학교가 21개나 돼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 딱 좋고 명문고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에서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빼고는 주변이 다 저층 주거지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표식인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 500m 내에 감골 도서관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만 유일하게 있고요. 역 주변하고 구청 주변에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주근접이라고 합니다. 안산, 사이스밸리 등 주변 개발에 호재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 새로운 미래 산업의 일자리, 배후 단지로도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GTC 신안산역 광역 교통말이 신설이 돼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됐다. 공원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으로 완전히 친화적인 단지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분산된 생활필요 시설은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 개발 계획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통합 재건축입니다. 앞서서 정비 부분과 도시계획 부분에서 통합 재건축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게 설계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개발 단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부분을 통합 재건축입니다. 저희 성경아파트, 요진아파트, 상록수 현대아파트, 상록수 현대 2차, 연우림아파트, 신우아파트, 상록타운, 월드아파트 7개는 통합 재건축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조건은 용적률입니다. 비슷한 세대수입니다.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형대에 대한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단지,
더 원시티입니다. 통합 재건축에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 가치 상승됩니다. 두 번째, 주변 교통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체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네 번째, 공원이 충분하지만 다시 한번 대규모 공원이 조성됩니다. 친환경 미래 도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 공원은 1000세대가 넘어가면 세대당 3회배씩 어차피 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 공원을 또 어떻게 어디에 적실하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지 가치 상승입니다. 안산 최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대장 아파트가 됩니다. 인근에 그랭시티 자이가 약 6,600세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3,500세대였죠. 3,850세대. 용적률 150%에서 향후는 약 2배 정도 8,000세대 규모가 됩니다. 용적률 300%였을 때. 시장 침체도 대단지 아파트는 평균가격을 상승한다. 아파트 살 때 다 고민하십니다. 이게 100세대인지 나홀로 아파트인지 500세대인지 1000세대인지 1500세대인지 3000세대인지. 왜냐? 그게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같은 평형대의 단지가 비쌉니다. 2024년 부동산 114에서 조사해 봤더니 150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3.44% 상승했다더라. 근데 이게 만약에 3000세대가 되고 6000세대가 되고 8000세대가 됐을 때는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지는 송파 헬리오시티예요. 9,510세대 정도. 그 전에는 부산의 LG 메트로시티가 8,700세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준비되는 단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 원시티는 향후에 여러 단지가 조성이 돼도 대한민국 10대 단지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청약, 흥행, 높은 시세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 전에 구입자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주변 교통과 체계의 연계 가능. 얼마 전 이병헌 씨죠, 배우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푸르지오 해가지고 한참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살펴해 봤더니 약 4,800세대 정도. 검암역하고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 셔틀버스를 여기 그림에서는 쫙 많지만 6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30분 간격으로. 근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8,000세대가 되면 주변 시설과 연계가 다 가능한 단지 셔틀버스를 운영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희 단지 내 동선을 돌리고 상록수요 8분이면 갑니다. 신안산역도 15분, 18분이면 갑니다. 한 8대, 10대만 돌려도 충분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단지로 갈 수 있다. 좀만 가면은 강남에 30분이 가고 여의도 25분에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 어떻게? 대단지로서. 네, 이 사력에서 경기지방병원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단지를 돌아가서 갈 수 있다. 저희 단지가 왜? 세대수가 그만큼 되니까. 자체 생활권 형성입니다. 아까 이제 그 생활 편의 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8,000세대 정도 규모면은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자연 다 조화롭게 원하는 자체 생활권이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 상점, 저희 옆에 웬만한 필요한 시설들, 기업형 스크맵, 메디컬 라운지, 청년 지원센터 들어갈 수 있고요. 브랜드 학원, 스터디 카페, 어린이 체험 공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인근에 학교 좋은 명문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한 4, 5년 전에는 다른 회사에 근무할 때 음마파트를 담당했었습니다. 음마파트의 인근에 학원가가 있다 보니 여러 현장들에서 그걸 모티브해서 데려오겠다. 근데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학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브랜드 학원가를 입점시킬 수 있다. 예, 공원도 있지만 더 내부에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단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길, 플레이그라운드, 포스트 가든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조감도상에 있는 이게 어디서 있는 이미지를 따온 게 아니라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고 그 이미지 속에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녹지가 어우러진 대규모 공원 조성. 1000세대 이상은 어쨌든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세대당 3회 배씩. 근데 저희는 어울림 공원 전면에 쫙 있고 감골 공원이 저희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원을 또 어디에 배치를 다시 하기보다는 단지에 직접 갖고 들어오자. 그래서 저희 단지 중앙에다가 강골 공원과 어린이 공원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이미지의 공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한 겁니다. 친환경 미래단지. 드론이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드론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이미 드론 택시가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드론 택배 시스템 도입, 뭐 단지 내 모빌리티 운영, 그리고 스마트 로봇 발렛 주차. 이제 저희 정도 되면 차 내셔서 하시면 그냥 키 놓고 내리시면 로봇이 와가지고 적당한 부분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 주차했습니다 알려드리고 나갈 때 핸드폰으로 눌러내면 차가 원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다 적용됩니다. 친환경성, 안정성, 편의성을 돋보이는 스마트 시스템 다 적용됩니다. 뭐 미세먼지 절감, IT 활용 스마트 시스템, AI 활용하는 부분들, 지금 첨단으로 많이 적용했던 부분들은 저희 대단지 온도가 되면 비용이 되게 저렴하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단지가 됩니다. 뭐 크게 재생에너지는 뭐 세 가지입니다. 뭐 태양열, 뭐 이렇게 태양열은 절대 밑에 저희 지구까지 안 오고요. 빛이 옵니다. 태양광,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에너지, 그리고 다시 환원되는 친환경 연료전지. 그래서 패시브 고단열 고창호로 열 손실을 적게 해주고 고효율 전지 LED 등으로 연료를 작게 쓰고 뭐 태양광 패널, 태양광 급탕이라든가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저장했다가 저희 단지의 집과 상가에 싸게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5가지는 장점, 단지 가치를 상승시킨다, 자체 생활권이 형성이 된다, 주변 교통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다, 주변 녹지와 어우러지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그리고 친환경 미래도시 개발이 된다는 5가지 장점이 크게 있습니다. 스스로 기능하고 성장하는 자연과 도시가 좋아하는 통합형 대단지, 더원시티, 단지 특화 계획입니다. 저희 조감도입니다. 이제 넘길 거니까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에 108개 정도 동이었던 부분들을 41개 동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도시에 순응하고 자연에 순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레벨을 정리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는 크게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좌측에 1구역, 우측에 2구역, 3구역, 4구역, 그리고 학교 공공초사를 끼고 가로 활성화 구역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가로 활성화 구역이라는 부분은 상가를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7개 단지가 제법 상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도로 측에 면하게 했습니다.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됐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지 면적 29만 2천 스퀘어미터, 연면적은 146만 7천 스퀘어미터, 용적률은 300%,
지하 3층에 지상 49층입니다. 타입은 총 6개로 했습니다.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101 타입, 132 타입, 145 타입이 있고요. 이 중형 이상에 되는 타입을 갖다가 좀 더 배치를 한 이유는 기존 타입이 평형이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적은 평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원하신다라면, 또 아니면 좀 더 큰 평형을 원하신다라면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아까 그 헬리오시티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반영이 된다라면 저희 세대 규모는 뭐 8,500세대, 9,000세대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7,800세대, 약 8,000세대 정도면 기존 소유자분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방향 쪽에 선택이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지역에서 제일 선호하는 부분은 59 타입하고 84 타입입니다. 59 타입하고 84 타입을 비싸게 팔아야지만 소유자분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59 타입, 74, 84 타입을 갖다가 지금 양을 증가시켰습니다. 전 세대 남향 판상형 배치를 했습니다. 정남향으로 45도를 다 남서향, 남동향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들은 다 그렇게 보라볼 수 있게끔 배치했습니다. 뭐 북향, 동향 뭐 싫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를 하지 않았고요. 또 전체 판상형을 했습니다. 뭐 판상형, 탑상형 뭐 이게 뭐가 차이 있겠어. 근데 막상 내가 내 집을 고를 때는 판상형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부엌과 거실이 맞동풍이 되는 부분, 북측과 남측이 발코니가 확장되는 부분, 서비스 면적이 좋은 부분, 이게 판상형입니다. 동서남북 자연으로 열린 통역을 했습니다. 각골방역 사동형으로 일직선으로 열린 통역을 했고요. 사력에서도 오목골 공원과 한양대 방향으로 열린 통역을 4곳이나 열어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남향, 동향이 금액을 좌우했다라면 지금은 조망입니다. 내 집 열었을 때 앞집이 얼마나 보여? 뭐가 보여? 이런 부분들. 저희는 전 세대가 문을 열었을 때 앞에 막힘이 없게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막힘이 없고 시원하게 다 볼 수 있게끔 배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린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별 다양한 테마 공원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8,000세대 정도 규모다 보니까 한쪽에 좋은 시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 시설을 고루 분포해서 어느 시설에서도 그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만 큰 시설은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원들은 뭐 연계 조경, 자연숲길,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공원과 연계해서 통합 커뮤니티 계획을 했습니다. 공원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시설들은 배움 문화 취미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복합센터, 뭐 소규모 전시를 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 뭐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홀. 요즘에 밥 주냐 안 주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고령화 세대가 됐고 밥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요게 기준은 뭐 업체한테 물어보면 500세대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운영되는 건 한 1,500세대 정도 돼야지 되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곳 정도에서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티 라운지, 저희 인근에 뭐 2km 반경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도 되면은 대규모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물을 체험할 수 있는 시네마 라운지도 계획이 가능합니다. 단지 내 수영장. 네, 저는 사실 수영을 아침마다 합니다. 근데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선호하시고, 수영장이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수영장은
약 3,000세대 정도의 규모에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관리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8,000세대 정도면 6개 레인 25m 풀을 문제없이 수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계신데요. 저희 단지 내에도 체육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지하 2층과 지하 1층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체육관 옆에는 100m 이상의 순환형 런닝 레인도 같이 계획이 됩니다.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입니다. 주요 강남권이라고 할까요? 서울에서 지금 최근에 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 그래서 어느 조감도든 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을 다 계획을 합니다. 저희는 8,000세대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2곳 정도를 계획을 했고요. 남쪽으로는 약 27층 정도의 부분의 스카이 커뮤니티, 그리고 북측으로는 49층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설치해서 도심과 자연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북라운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뭐 라운지 카페, 또 저녁에 한잔 하실 수 있는 스카이바, 이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고 또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멀리서 손님이 오셨는데 내 집에서 같이 지내기는 불편하고 그런 예정된 부분들이 있다라면 예약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현장에 한 1,500세대 정도 규모에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3곳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조합원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전망 보시면서 스카이 피트니스, 스카이 요가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몰과 저희 커뮤니티 시설들이 같이 연계돼서 단지 내에서 굳이 어디 가셔서 뭘 하지 않으셔도 생각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더 원시티입니다. 이제 건축 특화 계획입니다. 이제 이 특화 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들에 대한 부분들로 드리는 부분인 거고, 향후 저희가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제 각종 인허가 통합심이라든가 사업시행과 진행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리역 쪽에서 바라본 저희 통영 쪽, 아까 열려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투시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27층 부분에서 바라본 랜드마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멋있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원래 이 정도쯤이면 한번 박수 쳐주고 그러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원래 조감도 딱 열면은 박수 한번 딱 치시고 했는데, 표현하시는 게 양반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트렌드적인 부분들은 다 적용시키고요. 이걸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은 일단 오늘 선보이는 건 4개 타입만 보여드렸습니다. 5구 타입 먼저 설명드리면 포베이 들어갑니다. 지금 뭐 5구 타입에서 포베이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거실과 소셜 키친, 다용도실 연결합니다. 아까 맞동풍 낸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알파룸을 통해서 가변형 교실이 됩니다. 거실 옆에 있는 부분이 알파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크게 쓸 수, 이걸 털어서 거실로 크게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가족이 적다 보니까 굳이 안 쓰는 방을 하실 수 있고요. 전면 침실을 또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전면 침실입니다. 원래 23평형에서 저렇게 계획이 되기 어려운데 드레스룸이 길게 있고 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동풍 된다.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냄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주부님들이 제일 강조하시는 식당 좌석 옆에 팬트리 있죠. 엄청난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이게 최신 유행하는 5구 타입입니다. 그리고 84 타입입니다. 아까 5구 타입은 약 84 타입 30평 정도의 크기였다라면 이건 33평형 정도 되는데 약 39평은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하고 면적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완화가 되다 보니까
4-5평씩 더 커요. 지금 사시는 평형보다 같은 평형으로 보신다라면 4-5평에서 7평 정도 더 크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포베이로 했고요. 당연히 거실, 소셜 키친, 다이소실을 연결시켰고 식당과 연계된 알파룸, 또 침실 원에 보시면 드레스룸을 2개, 이게 내 거야 너 거야 싸우지 않게끔 2개를 했다. 그리고 뭐 테라스 옵션을 통해서 뭐 분양성을 극대화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다음 100일 타입입니다. 5베이로 면적 극대화했고 좋습니다. 이 정도만 뭐 하셔도 사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웬만한 그 130회배 전용 그 정도만큼에 대한 평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변형 옵션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제일 크게 132타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그 웬만한 단지에서는 뭐 펜트하우스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도 이 정도쯤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하면은 이제 60평, 70평, 이제 서울에서 크게 되면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계획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 오피스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알파룸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또 프라이빗 홈 트레이닝 부분도 홈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아이 키우시는 부분들은 이런 가변형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가변 특화 평면을 계획했다. 네. 이제 노후화되는, 저희가 이제 많이, 저도 제가 제 나이를 딱 말할 뻔했는데 저도 내일 모레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가 저희가 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나라에서도 하지만 단지에서도 좀 하자라는 추에서 헬스케어 강화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하고 또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지켜드리고 또 놀거리도 만들어드린다. 다양한 문화 강좌, 뭐 선 따라서 그리고 그림 색칠하고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네. 우리 도 의원님이 공감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설명은 제가 이제 다 드렸고요. 간략하게 저희 아까 인사드린 컨소시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뭐 도시 재생의 강자 3화, 정비계획의 신흥 강자 H1, 또 대한민국 최고 회사 히림이 같이 일을 했고요. 히림은 딱 하나로 설명드린다면, 제가 어제 기사를 봤어요. 2024년 영국의 건축 전문지에서 발표합니다. 해마다 세계 6위로 등재가 됐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으로도 5번 1위를 했었고요. 54년, 사실은 55년 된 회사 세계 15개의 지사를 갖고 있고 약 1,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한 3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회사고, 압구정, 상구역, 뭐 한남하이츠, 지금 이제 정비계획에서도 신흥 강자로 대한민국 1위로 움직이고 있고, 그 히림 건축에서 제가 21년을 근무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회사가 이제 H1인 거고요. 삼화건축, 이제 서울 들어가시면 이제 한강 주변을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한강 주변에 엄청나게 공사 크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타워 크레인 쫙 써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반포주공 1, 2, 3단지입니다. 약 5,300세대 정도 규모 되는데 건립이 되면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화건축은 정비사업 국내 실적 1위, 또 제일 따진다는 강남 3구 정비계획 실적 1위, 또 수도권 정비계획 실적 1위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무로 사라고 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H원은 불과 제가 나온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일기 신도시 전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3대장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파트, 회밀리 아파트,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중에 제일 큰 게 올림픽 기자선수촌 아파트예요. 향후 건립 세대 수가 한 9천 세대, 만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단독으로 건축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가 H1입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강총 백마 통합 재건축 저희가 건축 지원하고 있고요. 분당 한솔 2, 3단지 저희가 건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여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설명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강인일 대표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은 사리역 7개 단지 통합 재건축 감정 평가와 추정 분담금 산출 절차에 대해서 삼창 감정 평가법인 이성옥 감정 평가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창 감정 평가법인의 이성호 평가사입니다. 보통 감정 평가사가 나오면 분담금이 얼마인지가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이나 이쪽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감정 평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분담금 산출을 실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감정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실 공사비가 들어가면 n분의 1로 나눌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하고 기타 비용을 해서 총 사업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한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합원 분양가를 가져가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반 분양은 여러분의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일 3천억 정도가 된다면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을 빼고 순 사업비가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여러분 각 세대별로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걸 n분의 1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지금 구축 아파트 종전자산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평가를 해서 내가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몇 평대를 출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23평을 할 수 있고 40평대를 할 수 있고 50평대를 하던 그 출자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의 분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감정평가를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순수하게 절차입니다. 절차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보시면 지금 단계는 잘 안 보이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고, 실제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되면 여러분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한계법인을 선정하게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한계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의 평균 금액으로 여러분의 종전 종우자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차 관련해서 실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분담금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일반 분양이 중요하죠. 일반 분양 수익이 많아야 분담금을 줄 수 있는데, 그건 실제 착공 가야 결정이 됩니다. 착공 이전에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실제 결정되고, 여러분이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 분담금도 최종이 아니라 예측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결정될 때 1차적으로 여러분의 분담금이 결정되고, 실질적으로는 준공하고 청산을 해야
여러분의 분담금이 결정이 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원가, 비교, 수익 한 3가지 정도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그러면 전유 면적 얼마, 등기부에 대지권 면적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체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저희가 종전 종우자산 이제 아파트 평가를 할 때는 이게 토지 건물이 아니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유 면적당 단가를 산정하고, 그리고 주택 행별 지수는 여러분이 25평대하고 30평대하고 실제 거래되는 평당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층별 지수, 이거는 1층에 있는지 로얄층에 있는지 그 층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향, 남향인지, 그리고 위치별 지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그리고 기타 지수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베이, 3베이, 베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서비스 면적이 엄청 넓게 나오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 보정지수를 넣어서 실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위치지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 한 4가지 정도를 검토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1조입니다. 1조 같은 경우는 동짓날 기준으로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여러분의 주창, 베란다에 햇볕이 몇 시간 정도 드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마 비례율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액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고 2개 법인이 종전자산을 평가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합원 분양 신청하라고 아마 통지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몇 동 몇 호, 종전자산 얼마, 그 다음에 비례율,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권리가액에서 신축 아파트가 그보다 비싼 신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가 비싼 신축 아파트를 가게 되면 그 차액만큼 분담금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합원 분양가 낮은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환급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 중요한데 이게 무조건 높거나 낮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거나 낮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총 분담금을 각 세대별로 배분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은 이게 100에 가까워야 가장 공정한 배분을 하는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산식을 보시면 종전가가 밑에 있는 거죠. 이 종전가가 부모에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종전자산을 출자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재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이 차익만큼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종전자산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가장 좋은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분담금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하고 기타 비용,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여러분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담금은 신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에서 여러분 권리가액을 차감한 그 차액이
개별적인 분담금이 됩니다. 예. 이 산식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종전종후자산은 만약 예를 들어서 종전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종전자산이 비례율의 분모로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례율이 떨어져서 건립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종전자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분담금이 줄어들지는 않는 구조죠. 그리고 실제 조합원 분양가가 변동되더라도 이 비례율 자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건립가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여러분의 분담금에 총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이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한 사람을 제가 11억에 평가를 한다면 그 부분은 분담금이 줄겠죠. 그런데 그 줄어든 분담금이 나머지 9명한테 n분의 1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종전종후자산 평가는 총 분담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종전자산이 높으면 여러분이 지금 한 3,800세대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부가 매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매도 청구 금액은 여러분의 나중에 총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높으면 오히려 더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업비하고 일반 분양가죠. 예. 먼저 보시면 그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 가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공사비가 낮은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7개 단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 각 한 단지를 뭐 1000세대 이하짜리 공사를 하는 공사비하고 여러분이 7개 단지를 7000세대, 8000세대를 공사하는 공사비 단가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를 세이브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업기간입니다. 이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 분담금이 2억, 3억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기 모 서울의 아파트처럼 총회할 때마다 분담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줄이는 거는 여러분이 협력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는 사실 경기를 좀 타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잔동부터 해서 재개발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같이 분양을 시작하면 분양가가 공급이 많아지면 분양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가서 빨리 분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분양가에도 통합을 하는지 한 개 단지 그러니까 1000세대 이하가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하고 7000세대, 8000세대 넘는 단지가 일반 분양을 할 경우 분양가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8000세대, 7000세대 하는 데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감정평가는 분담금을 배분해 주는 역할이고 여러분이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분담금이 많이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또 넘어가시고 실제 이제 그 분담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각 세대별 분담금이 나중에 나오면 그 여러분의 종전자산 가치 이건 여러분이 출자하는 거죠. 그리고 각 분담금을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내게 되면 나중에 신축 아파트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산 가치의 상승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회사 소유. 뭐 저희 삼창 감정평가 보면은 작년 매출이 업계 1위고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실적만 한 400조 이상 평가한 업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자산을 출자하는데 똑같은 출자를 했는데 금액이 틀리지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 있는 평가법인들이 평가해서 공정하게 여러분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이고요. 어쨌든 좀 시간이 제가 좀 촉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좀 어수선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재건축 사업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호 평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스태프분들 계시면 불 좀 켜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사리역 단지 재건축 2차 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함께 내어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설명회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사리역 아파트 실소유자 카페가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백문호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도시정비업체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 고생하셨습니다.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리역 단지가 성공적인 재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